전설야담 특집 은근히 웃기는 복음 소총 9편. 전설야담 중에서 은근히 웃기는 복음 소총 9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전설야담 정수동의 넉살 좋은 풍자 익살 외상을 긋다 온. 어느 마을에서 양반들이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고상한 풍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저 만난 안주를 즐기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술자리였습니다. 여기에 양반들이 싫어하는 까칠한 선비가 끼어들어 앉았습니다. 양반 체면상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는지라 선비는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기다렸습니다. 한 양반이 옆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잔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선비 차례가 됐을 때 건너뛰고 그 옆 양반에게 술잔을 돌렸습니다. 평소 양반들을 조롱하는 까칠한 선비를 작정하고 홀딱 먹이려고 그리했던 것입니다. 양반들은 자기들끼리 술잔을 넘겨줄 때 눈짓을 주고받으며 통쾌하다는 듯 이드득거렸습니다. 두 번째 술이 돌았을 때 선비는 자기 옆으로 향하던 술잔을 빼앗아서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술잔을 계속 가로채 마시자 참다 못한 옆자리 양반이 선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철썩. 술잔을 받으려다 느닷없이 뺨을 맞은 선비는 화내거나 이유를 묻지 않고 제깍 몸을 돌려 다른 쪽 양반 뺨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엉뚱하게 뺨을 맞은 양반은 불그락불그락해져 이게 무슨 행패냐면서 선비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뺨도 돌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 소동에 등장하는 까칠한 선비 이름은 정지윤입니다. 본명보다 아오로 더 유명한 정수동이 바로 그입니다. 정지윤은 태어날 때 손바닥에 목숨 수자처럼 생긴 손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본명 지윤의 지자가 한서 지생동지에 있다 하여 동자를 따서 수동이란 표로를 썼습니다. 정수동은 사회의 여러 모순에 불만을 느껴 날카로운 풍자로 기득권층을 비판하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정수동은 권위적인 양반들을 수시로 놀렸습니다. 정수동이 다른 대감 집에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을 때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머리에 썼던 망건이 없었습니다. 갓을 쓰기 전에 먼저 착용해야 하는 필수품 망건은 성인 남성이 상투 틀 때 머리털을 위로 올리기 위해 이마에 두르는 띠를 이르는 말입니다. 짐작컨대 주인 양반이 정수동을 골려주고자 망건을 어딘가에 감춘 모양이었습니다. 정수동은 곤히 잠자는 주인 대감 머리에서 망건을 벗긴 후 자기 머리에 쓰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조금 뒤에 일어난 주인 대감은 뒤늦게 자기 머리에 두른 망건이 없어진 걸 알고 하인들을 불러 빨리 망건을 찾아내라고 닥달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는 기피해야 할 모순이고 망건이 없으면 머리를 단정히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주인 양반의 최근에 이리저리 뛰어다닌 하인들이 온 방구석을 샅샅이 뒤져 낡디 낡은 헌망건 하나를 찾아내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선비 정수동의 망건이었습니다. 제 망건이군요. 이리 주시지요. 정수동은 태연히 그걸 받아 쓰고 자기 머리에 썼던 대감 망건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꼭 참았던 대감이 왜 그랬느냐고 나무라자 정수동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인 망건을 잃었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주겠습니까? 넉살 좋은 정수동의 말에 대감은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동이 본세 있는 대감 집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집 아이가 엽전 한 잎을 삼키고 울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정수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별 탈 없을 겁니다.
아랫배만 슬슬 쓰다듬으면 나을 거요. 누군가 그게 정말이냐고 묻자 정수동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마다요. 이댁 대감은 엽전을 몇천 량씩 꿀꺽 삼키고도 아랫배만 슬슬 쓰다듬으면 아무렇지도 않던데 어린아이가 그깟 엽전 한 입 삼켰다고 무슨 탈이 나겠소? 그렇다고 정수동이 양반만 익살스럽게 풍자한 것은 아닙니다. 정수동이 목이 칼칼하여 친구를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인색한 주인이 내온 술상에 안주가 시원찮았습니다. 그걸 본 정수동이 말했습니다. 안주 없이 어찌 술을 먹겠는가? 내가 타고 온 나귀를 잡으시게. 자네가 돌아갈 적엔 뭘 타고 가려고? 저 뜰의 논의는 닭을 타고 가면 되지. 정수동의 날 섞인 농담에 친구의 낯빛이 붉어졌음은 당연지사입니다. 정수동의 넉살 좋은 익살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동구 앞 주막을 찾아갔더니 주모가 정수동 얼굴을 보자마자 아침 마수거리에 외상술은 재수없다고 쏘아붙이며 뒷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돼지 한 마리가 우리를 뛰쳐나와 들에 널어놓은 술밥을 모고 치웠습니다. 술밥은 살을 물에 불려 시루에 찐 밥을 이루는 말입니다. 정수동이 돼지를 지켜보고 있노라니 뜰로 돌아온 주모가 화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돼지를 쫓아내지 않고 왜 구경만 하셨어? 정수동은 능청스럽게 답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돼지가 맞돈 내고 먹는 줄 알았거든. 맞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자리에서 물건값으로 직접 치르는 돈을 이르는 우리말입니다. 정수동의 넉살에 주모는 기막혀하며 뒤늦게나마 술상을 내왔습니다. 정수동은 대부분 술을 외상으로 마시곤 했지만 돈이 생기면 어느 정도 갚아 외상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절했다고 합니다. 한편 예전에는 술집이나 가게에서 외상으로 거래할 때 긋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상은 나중에 값을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먼저 가져가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두식 독법에서는 외자로 읽히던 한자어 외상은 고유어 밭자위에 대한 차자 표기로 추정됩니다. 밭자위는 관청에서 황곡이나 조세 따위를 받아들이는 일을 이루던 말이니 먼저 물건을 받고 나중에 갚은 것이 곧 외상입니다. 긋다라는 말은 조선시대 객주에서 상인과 거래할 때 사용한 엄대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엄대는 물건값을 표시하는 길고 짧은 금을 새긴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객주는 신뢰하거나 신용 있는 보부상에게 물건을 먼저 내줄 때 엄대에 작대기를 그어 그 값을 나타냈습니다. 이로부터 외상을 긋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한말 서울에서 잔술을 파는 선술집이 유행했는데 이때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면서 잔술을 요구하는 술꾼들이 많아지자 그를 모르는 주모가 벽에다 마신 술잔 수만큼 작대기를 그은 데서 외상을 긋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전자화폐가 널리 퍼진 요즘에는 사라진 말이 됐습니다. 전설야당 고금 소총 인색한 황진사의 연이은 애명. 옛날 재산은 많으나 마음이 좁아서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한 황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 빌려달라는 말을 무척 듣기 싫어했기에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술과 고기는 일절 먹지 않고 소실도 두지 않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황진사는 술이 너무 마시고 싶어서 저작거리로 나가서 술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 길에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황진사의 소매에서 병 꼭지를 발견하고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황진사는 뻔히 보이는 것을 감출 수 없기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술병이라네.
자네는 요즘 술도 마시는가? 그런 거 아니라 집에 고기가 좀 있기에 그걸 안주 삼아서 마실까 해서 술 좀 받아 넣은 것이라네. 그리고 이 술은 이를테면 약으로 먹는 것이라네. 이제 고기도 먹는 모양이군. 아니, 그건 아니라네. 어제 장인이 오셨기에 대접하는 것이라네. 장인이 계셨는가? 금시초문일세. 친구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묻자 황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걸세. 평소엔 오시지 않도록 약속되어 있었으므로 장인을 뵌 사람이 없을 걸세. 그런데 오늘 아침 마누라와 소실이 크게 싸우는 바람에 그걸 말리러 와 계신다네. 소실도 있다고? 황진사의 연이은 어설픈 해명에 친구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설야당, 복음소청, 기생과 부자의 방세 재판. 전라도 남원 고을에 사는 최기 계양에게는 일손이라는 16살 난 딸이 있었는데 머리는 총명하고 외모는 자못 아름다웠습니다. 계양은 20여 년 기생 노릇에 신물이 나도록 질렸기에 자신의 딸만큼은 기생 노릇을 시키지 않으리라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이따금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이런저런 자빌로 살아가다 보니 날이 갈수록 생활이 공공해지고 급기야 끼니를 잊기조차 어려워지자 계양은 눈물을 머금고 딸 일손을 기생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참말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일손은 워낙 인물이 곱고 글과 노래를 잘했으므로 기생으로 일하자마자 그 고을 문남봉꾼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즈음 고을의 김부자가 이런저런 선물을 주며 유혹했으나 일선은 하룻밤 인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가 다른 김부자는 그 어미 계양에게 돈 1,000냥을 내겠노라 약속하며 딸과 하룻밤 지내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일선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금을 탐낸 어미의 성화에 못 이겨 김부자와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이윽고 날을 잡아 김부자는 원하던 일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인색한 김부자는 욕심을 채우고 나자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선의 그간 태도로 보아 남자 경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수처녀가 아닌 듯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접대의 반응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김부자는 애처 말과 달리 돈 200냥만 보내고 입을 씻었습니다. 일선은 약속을 어긴 김부자가 괘씸해서 관아의 채무 불이행 건으로 고소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열린 날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저 사내를 고소했느냐? 일선은 차마 그 값을 받지 못했노라고 말하기 곤란했기에 꾀를 내어 성관계를 은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저 양반에게 빌려드린 반값을 아직 다 받지 못했나이다. 이에 사또는 김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 김부자는 그 일을 반값으로 돌려 말한 일선의 재치에 감탄하면서도 자기 입장을 해명했습니다. 그러옵니다만 소인은 적당한 값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는 그 방에 누가 살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 방은 너무 넓었으며 난방이 부족했습니다요. 김부자 역시 교접 상황을 돌려 말하자 일선이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옵니다. 첫째, 저분은 그 방을 이전에 누가 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마디도 소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 방은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다만 저분께서 그 방을 가득 채울 가구를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입니다. 일선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방은 엄연히 온돌입니다만 저분이 불을 지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선의 말은 김부자의 약물은 매우 작고 방기술마저 형편없었어
여인의 성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풍자였습니다. 김 부자로서는 혹 때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의 망신이었지요. 사또는 두 사람이 어떤 일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건지 파악했지만 속으로만 웃을 뿐 겉으로는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선의 반박에 김 부자는 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말을 모두 들은 사또는 김 부자로 하여금 일선에게 나머지 방값을 지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설야담 백발백중 일기예보의 비밀 조바심 5원. 어느 날 농부가 마당에서 타작을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타작은 곡식의 나다를 줄기에서 떨어내어 거둠을 이루는 말이며 날씨가 맑을 때 합니다. 곡식 중 조의 이삭을 떨어서 좁쌀을 거두는 걸 조바심이라고 하는데 조에서 좁쌀이 잘 떨어지지 않기에 조바심 내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소금장수 딸아이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틀림없이 비가 올 테니 오늘은 타작하지 마세요. 하늘이 저렇게 맑고 요즘 가뭄인데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농부는 곡식을 늘어놓고 타작을 했다가 점심 무렵에 낭패를 봤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타작마당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뒤늦게 소금장수 딸의 말을 들을 걸 하고 후회하면서 일기예보를 맞춘 사실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도 소금장수 딸은 비가 오는지 맑은지에 대해 백발백중으로 맞췄습니다.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는 소금장수 딸아이를 찾아와 일기예보를 묻곤 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는 날에는 우산장수가 장사를 나갔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한 날에는 집신장수가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 일은 마을 전체로 소문났고 재산이 제법 많은 황부자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탐욕스러운 황부자는 소금장수 딸을 며느리로 데려와 일기예보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날마다 애쓸 필요 없이 말 한마디로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겠군. 황부자는 소금장수에게 목돈을 쥐어주고 그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소금장수 딸은 낡은 누더기를 던져버리고 비단 옷을 입게 됐습니다. 이제 집신장수, 우산장수는 물론 맑은 날씨를 확인해야 할 사람들, 심지어 마당놀이를 할 사당패조차 황부자 집으로 찾아가서 일기예보를 물었습니다. 돈을 내야 했지만 포탕치는 일보다는 나음으로 기꺼이 황부자가 부른 값을 주고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얘야, 이제 말해 주거라. 며칠은 수입이 좋았습니다. 20냥, 50냥, 100냥, 돈 쌓이는 재미가 짭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기예보가 틀렸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며느리의 예측이 절반 이상 틀렸습니다. 황부자는 받은 돈을 포함해 손해본 목까지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일기예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자 황부자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상이 빗나가자 황부자는 필요 없다고 느낀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소금장수 딸은 졸지에 파혼당해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금장수 딸은 비단옷 대신 예전의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장수 딸은 예전처럼 일기예보를 척척 맞췄습니다. 까닭을 알고 봤더니 소금 자루로 만든 고쟁이가 그 비밀이었습니다. 고쟁이는 치마 안쪽에 입는 속바지, 요즘으로 말하면 팬티에 해당하는 옷입니다. 가난해서 소금 자루로 고쟁이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게 요술을 부렸습니다. 소금장수 딸이 입은 고쟁이는 날씨가 굳을 경우 그 전저로 눅눅해졌고 그럴 경우 예민한 살이 그걸 감지했기에 소금장수 딸은 날씨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어본 후에야 그걸 깨달았고요. 이후 소금장수 딸은 황부자 집에서 배운 대로
일기예보 값을 받아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예쁜 소시를 탐낸 사또. 어느 해 충주 목사로 부임한 사또가 이방의 소실이 절색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계집을 뺏으려고 수작을 부렸습니다. 내가 3가지 질문을 할 테니 제대로 정답을 말하면 돈 1000냥을 주고 대답을 못하면 자네 소실을 내게 줘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사또의 서술에 이방은 알았노라고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사또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의 집 마당 앞에 있는 배나무 가지마다 참새가 앉으면 모두 몇 마리 되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하룻밤에 보름달이 몇 리나 가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앉겠느냐, 서겠느냐? 그것은 더욱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므로 답을 맞히지 못한 이방은 즉시 소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또가 보니 과연 절색이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오호,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지만 이방의 소실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사또에게 물었습니다. 올라가는 거야 바쁠 것이 없습니다만 대관절 캔내의 지아비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지경이 됐사옵니까? 그러자 사또는 소실의 당돌함마저 귀엽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냐, 너도 한번 대답해 보겠느냐? 너의 집 배나무 가지마다 참새가 앉으면 모두 몇 마리가 되겠느냐? 99마리입니다. 어찌 그렇게 자세히 아느냐? 지난해에 가지마다 배가 열렸을 때 모두 따서 세어보니 꼭 99개였습니다. 참새가 앉더라도 그 이상은 더 못 앉을 겁니다. 사또는 이방에게 했던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보름달이 하룻밤에 몇 리를 나가겠느냐? 90리를 갑니다. 달이 겨우 90리밖에 못 간단 말이냐? 정월 보름날 친정 모친의 보고를 받고 마침 달이 뜰 때 걸어서 친정까지 도착하니 달이 똑 떨어졌습니다. 쇤네야, 달이 동행했는데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또는 소실의 예상치 못한 술술 답변에 약간 당황했으나 오로지 자기 마음에 달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응,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잠시 후 내가 서겠느냐? 앉겠느냐? 말을 마친 사또가 음흉한 웃음을 짓자 소실은 벌떡 일어서면서 되물었습니다. 잠시 후 쇤네가 웃겠습니까? 울겠습니까? 나리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전설야담, 보쌈 당한 선비. 옛날에 어떤 선비가 아내를 잃은 후 날마다 밤을 적적하게 지냈습니다. 후취를 드리거나 첩을 두고 싶어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탓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비 혼자 마음에 둔 사람은 몇 명 있었습니다. 외모는 보통이나 돈 많은 이웃 마을 부잣집 과부, 재산은 평범하나 얼굴이 예쁜 옆집 과부가 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에 사는 과부가 선비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오늘 일이 있어 밖에 나가야 하는데 빈집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불이 있으니 추위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선비는 과부와 친분을 쌓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리다. 아무 염려 말고 볼을 보고 오시오. 그날 밤이 깊어지자 과부집으로 여러 사람이 몰려오더니 컴컴한 방에 누워있던 선비를 이불로 싸서 둘러엎고 나갔습니다. 이른바 보쌈을 당한 것인데 선비는 사태를 살펴보고자 거짓으로 깊이 잠든 채하였습니다. 선비를 둘러엎은 사람들은 어느 집에 도착해서 깨끗한 방에 보쌈해온 사람을 놓아두었습니다. 선비가 이불 속에서
사람들 대화를 들어보니 이웃 마을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나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벗기고 덮치려 했습니다. 선비가 이불을 몸에 두른 채 힘껏 저항하자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강제로 다그치면 자결할지 모르니 천천히 구슬리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알겠소이다. 그렇게 하리다. 집주인은 여동생을 시켜 업혀온 사람과 함께 잠자면서 구슬리도록 부탁했습니다. 집주인 여동생은 일찍 남편을 잃고 수절하며 오빠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도 일찍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감히 청혼할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만난 것입니다. 얼마 후 집주인 여동생이 옷을 벗고 함께 자고자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주인 여동생은 다정한 말로 인사를 건네며 뭔가 구슬릴 말을 찾았습니다. 그때 선비가 몸을 돌려 그녀를 끌어안고 곧장 덮쳤습니다. 깜짝 놀란 여동생이 누구시오? 라고 묻자 선비는 나는 아무개 선비요. 라고 답했습니다. 여동생도 선비를 익히 알고 있었고 은근히 마음에 든 사람이었기에 자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상대를 밀쳐내지도 못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간파한 선비는 이를 서둘렀고 여동생은 상대의 몸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굶주린 맹수처럼 서로를 탐닉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지만 선비는 일부러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간밤에 일이 궁금해서 여동생을 불렀고 여동생은 누운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쩌자고 힘들게 사람을 둘러엎고 와서는 억지로 매부 삼은 거예요? 여동생은 선비와의 한밤 인연이 흡족했기에 역설적으로 이리 말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뭔 말인가 하는 표정을 짓는 순간 선비가 일어나 앉아 창문을 밀어젖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매부를 구한다면 상의해서 혼례를 올렸어야지. 어찌 감히 깊은 밤에 위협을 가하여 사대부에게 모욕을 주느냐. 내가 당장 관청에 고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평민인 집주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몹시 놀라 당황해했습니다. 집주인은 급히 땅에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집주인에게 재산을 나누어 받고 집을 나란히 두고 여동생을 후치로 삼아 부자로 살게 됐습니다. 이웃에 살던 과부는 일의 김새를 미리 알아채고 꾀를 내어 일부러 피하여 싫어하던 부잣집 주인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한편 보쌈은 어떤 경우에 행해졌을까요? 일반적으로 부잣집 남자가 마음에 든 과부를 사람들을 시켜 밤에 몰래 보자기에 싸서 데려다가 부인이나 첩으로 삼았습니다. 남자가 보쌈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양반집 딸이 남편의 문제로 불임이었을 때 총각을 보쌈에어서 동침한 후 죽이곤 했습니다. 이런 악습은 조선 말엽에야 사라졌습니다. 전설야담, 거짓말 잘하는 사위. 옛날 한양에서 예쁜 딸을 하나 두고 살아가는 황부자가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자 욕심 많은 황부자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를 속일 정도의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잘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고함. 단 내 입으로 그건 거짓말이야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만 함. 지원자는 면접비로 엽전 단량을 내야 함. 황부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방을 붙이고 사윗감 후보를 기다렸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자신 있는 젊은이만 지원 가능했습니다. 제법 재산이 있는 부잣집에 한 청년이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모를 심은 후
갈대로 짠 자리로 덮어요. 이삭이 자리 위로 나와서 익으면 넷이서 사방 끝을 잡고 흩어서 별을 거둡니다. 그러자 황부자는 그건 정말이네 라며 청년에게 실패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집안의 청년이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당에 100길 높이의 큰 돌미륵이 있는데 그 미륵 머리에 배나무가 자라더니 배가 누렇게 익었습니다. 그래서 100길 길이의 장대로 돌미륵에 콧구멍을 쑤시니 미륵이 간지러워 머리를 흔든 덕분에 배가 떨어져서 그 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황부자는 그건 정말이네라며 그 청년에게도 퇴짜를 놓았습니다. 며칠 후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찾아왔는데 황부자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황부자가 우는 이유를 묻자 그 청년은 이 집과 살림이 원래 제 것이었기에 감개무량해 웁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청년의 대답을 들은 황부자는 순간 당황하여 어찌 판정해야 할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말을 진짜라고 인정하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길 테고 거짓말이라 판정하면 사의 삼아야 했으니까요. 결국 황부자는 할 수 없이 가난한 청년을 사의로 삼았다고 하니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셈입니다. 전설야담 방울을 보낸 까닭. 어느 마을에서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보릿고개는 묵은 곡식이 떨어지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서 농가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음력사의 소월을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몹시 배고픈 시기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한 농부가 쌀을 꾸러 이웃에 있는 선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선비 집에서도 쌀이 없어 아침밥을 못 짓고 있었으며 주인 선비는 방에서 무언가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침도 못 잡수셨으면서 무슨 편지를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일은 아침에 쌀 꿔달라고 친구네 집에 편지를 쓰고 있겠소.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그거 그럴싸하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무개 집에다 쌀 좀 꿔달라고 편지를 해봅시다 그려. 아내는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 붙였지만 농부는 일자무식이라 글자를 쓸 수 없었습니다. 농부는 고심하다가 종이에 쌀섬 2개를 둥그렇게 그려 보냈습니다. 며칠 후 농부가 기다리던 회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쌀 2섬이 아니라 뭔가를 똘똘 싸맨 보자기였습니다. 농부가 그걸 풀어보니 방울 2개가 나왔습니다. 그쪽도 글씨를 볼 줄 모르는지라 방울을 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이상스러워 물었습니다. 여보, 방울은 무슨 뜻일까요? 아내의 물음에 농부는 답답하다는 듯 덜컥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멍청이같이 그것도 모르오. 자기 집도 형편이 무척 어렵다는 뜻이잖소. 방울을 흔들면 딸랑 소리가 나고 방울이 2개이니 딸랑딸랑이고 요즘 양식이 딸랑딸랑해서 못 꺼주겠다는 것이지. 농부의 풀이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대감마님들의 수다. 어느 더운 여름날 대감 부인 넷이 정대감네 대청에 모여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장소 분위기 탓인지는 모르나 대감마님들은 남이 들으면 낯이 뜨거워질 만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대감 마나님이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잠옷 뜨거웠습니다. 자신은 젊은 사내만 보면 그만 온몸이 근질거려 정신이 없어진다면서 아무래도 자기는
은근히 남자를 밝히는 모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송대감 부인도 자신의 비밀을 꺼냈습니다. 자기는 남자보다 술이 더 좋다면서 장롱에 감옥로 술병을 감춰두고 혼자 홀짝홀짝 마시곤 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송대감 마나님이 이어 말하자 정대감 마나님도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부끄러운 버릇을 말하지요. 저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탐나는 물건에 슬쩍 손이 가네요. 하지만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모두 황대감 부인을 쳐다봤지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부인은 황대감 부인 앞으로 다가앉으며 자기네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전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황대감 부인이 말했습니다. 물론 제게도 있지요. 저는 남을 흉보기를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서 다른 데 가서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궁둥이가 들썩거리지 뭐예요.